우리가 옛날부터 조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인데 맞아요. 사실 그동안 맞아요. 좀 눈치를 봤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되게 합을 안 맞추고 지금 방금 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 건데 지금 되게 술술 나와서 저도 되게 좀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신해철 편부터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아 그렇게 생각하면 신해철 씨는 정말 대단한 작사가였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맞아요. 들기도 합니다. 신해철 씨 방송을 다시 이 크리스토프에 대한 얘기로 다시 한 번 정도 제가 이건 뭐 네. 조크나 셰프한테 궁금한 지점이기도 하고 네. 이 얘기를 저는 이제 크리스토프와 트루먼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를 많이 대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서 좀 더 그 관련된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연장해서 한번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이거는 21세기에 이제 우리는 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네. 그 조금 전에 원호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인간의 역사에서 네. 지금은 유례 없이 이제 무신론이 득세하는 시대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인간 역사에서는. 아, 그렇네. 늘 그게 뭐 신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신이란 존재, 어떤 대상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들으면서 신이 정말 죽었거든요. 네. 신이 없어졌는데. 니체 말대로. 네. 우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요. 네. 적어도 지금은요. 네. 적어도 아직까지는 있어요. 근데 유신론자의 관점에서 볼 때 네. 크리스토프의 태도와 메시지는 분명히 아픕니다. 음. 왜냐하면 크리스토프가 보여줬던 모습이 네. 이 세상 종교가 그동안 인간에게 해왔던 어떤 조종술의 메시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핵심은 조종술의 어떤 근간은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네. 네. 내면의 막연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활용해서 네. 인간의 주체성을 점점 축소시키고 그만큼 신의 영역을 확보해 나갔던 건데 네. 신의 영역이든 아니면 권력자의 영역이든 이걸 확보해 나갔던 건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전략이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경전들에 네. 나타나 있는 사실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면도 있어요. 그렇게 자꾸 인간에게 어떤 자기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유신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네.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신을 바라보는 태도는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저는 아직 어려워요. 제 성찰에서는. 근데 하지만 적어도 제가 믿는 거는 나의 주체성을 포기해가는 게 아니라 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자유의지를 발현하면서 네, 열심히 살고 다만 그 열심의 끝에 내가 원하는 답이 없어도 그 나름의 만족과 그리고 뭐 그 결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 네.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형태인데 네.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을 저는 신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트루먼 쇼가 인간의 어떤 단순한 외연의 확장 영화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네. 신에 대한 어떤 관점을 계속 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락 영화인데 네. 자, 뭐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디까지를 허용해야 할까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내 자유의지를 발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 안에 있어서 최종적인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게 신의 영역을 인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유의지의 측면에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 단어를 얘기하셔서 되게 반가웠는데 그쵸. 이 영화는 트루먼 버뱅크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네. 마치 신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크리스토프가 구축해 놓은 이 세계를 깨뜨리고 균열을 내서 그쵸. 결국에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관철시키는 스토리의 영화거든요. 껍질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되게 위대하다고 네.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얘기를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유의지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되게 공포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자유의지를 준 또 존재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이제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공포가 너무 심했을 때는 사람들이 또 되게 위축돼 있었다가 또 자유의지를 되게 강조하는 시기도 있었고 이게 두 개가 되게 또 종교적인 어떤 분파까지 이루면서 맞아요. 되게 네. 큰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가 그치. 있고 그게 아니라 구원은 예정돼 있다. 예정돼 있지만 너의 인생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이거 되게 종교 철학적으로 굉장히 팽팽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뭐 이거 사실 뭐 예정론에 대한 더 깊이 들어가면 현대적 해석도 또 달라지고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분명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려면 살 수도 있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뭐 주어진 거 아니야? 그냥 인간의 본능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그런 이제 뭐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어져요. 그치. 이 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거는 여기서 종교는 물론 이제 서양 문명사의 기본을 이루는 기독교 철학을 네. 얘기하는 건데 인간한테만 줬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신께서 우리가 신에게서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천부인권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하늘이 부여한 거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부를 걷어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자유의지의 지금 권위도 많이 훼손돼 있어요. 인간만이 특별할 게 뭐가 있어? 인간에게만 특별한 자유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예를 들면은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최근에 낸 그 20세기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분이 참 진짜 통찰력이 있는 분인 게 그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네. 그걸 거론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뭐냐면은 인간의 뇌 안에 이제 슬픔이가 있고 뭐 기쁨이가 있고 우울한 그 감정들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설정은 뭐냐면 디즈니랑 픽사랑 지금 같은 회사인 건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그동안 뭐 알라딘이나 라이온킹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신의 고난을 극복해서 역경을 극복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말해왔는데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가. 그렇죠.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는 그 뇌세포 안에 생체 어떤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실현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숙주라는 거예요. 생체 기계라는 거죠 그냥. 저는 무신론적인 어떤 생각을 과학 분야로까지 뻗어나가면 그 생각으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도 그 권위가 많이 훼손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플레이 달 라우더라는 그 방송에서 처음으로 제가 다뤘던 테드 창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자유의지 문제를 많이 건드려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에피소드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정말 있어? 근데 이 테드 창이 되게 종종 설정하는 구도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테드 창의 결론은 뭐냐면 설령 과학자들이 맞다 할지라도 설령 자유의지가 없는 것으로 과학적인 규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걸로 믿고 살아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같은 게. 그렇죠. 플라톤이 얘기한 노블 라이 같은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은 되게 문란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얘기는 그거예요. 애들한테는 저런 거 가르치지 말자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냥 신들의 위대한 이야기만 들려주자. 그래서 그런 신성한 거짓말을 하자. 저는 한 사회에서 종교는 그래도 정말 노블 라이의 역할이라도 수행하는 편이 낫지. 그것마저 없어지면 여기가 진짜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 된다. 그렇죠. 힘이 그냥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고 힘과 힘의 대결로 이 사회의 양상이 펼쳐지게 되면 결국에는 약자들부터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말 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손해 보는 거고 뭐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이 손해 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서 그래도 있는 편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저는 방금 또 한 얘기에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루먼은 그럼 그렇게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냉철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계를 30년간 산 인물이고 물론 본인은 그게 거짓말인 줄 몰랐지만 되게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인간관계만 맺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껍질을 파괴하잖아요. 그렇죠.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만약에 이게 본능이라면 이 자유의지라는 게 인간의 본능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힘이 이거 어디서 나오는 제가 걸까요? 오늘 너무 쓰리 피플 스토리를 너무 많이 얘기하나? 나 되게 뿌듯하다. 이게 너한테 영향을 준 거 아니야? 좋은데? 이게 그 이론이랑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론의 핵심은 네. 3명이냐 4명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냐. 그렇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3사람 정도는 된다는 건데 원우 씨의 삶에서는 최소한 한 3명은 됐던 것 같은데 트루먼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반에 그런 존재가 한 명밖에 없던 거죠. 누구죠? 그 실비아 첫사랑.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다 걷어내고 나서 인생의 접점도 굉장히 짧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실비아라는 사람이랑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뭐 거기서만 보면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인 것 같은데 그때 봤던 그 첫사랑의 격려와 응원이 결국 한 사람의 생을 바꾸는 어떤 모멘텀이 된 거죠.
결단을 만든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이 피터 위어라는 감독이 네. 사랑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을 또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네, 사랑의 힘. 네, 사랑의 힘. 그 원동력을 사랑의 힘으로 그럼 우리가 저는 뭐 네. 더블 트루먼이라는 사람의 생이 굉장히 외로웠잖아요. 네. 그 외로움을 해소해 줬었던 건 사실 그 1909일, 11,000일 가까이 살았던 삶에서 고작 하루 이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슬프죠. 근데 그 하루 이틀의 힘이 30살 넘은 트루먼을 껍질을 파괴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근데 전 반드시 슬프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그 하루의 위대함을 오히려 강조할 수 그쵸? 있는. 사랑의 힘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 그러니까 누군가의 격려의 힘, 그 트리거. 그게 없었다면, 그렇죠. 그 피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마 트루먼은 생각하지 않았을걸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30년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주입된 거잖아요. 네. 이 세계는 완벽해. 맞아. 여행 더 이상 탐험할 곳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세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끝내 그 아주 무시무시한 저 같으면 솔직히 이거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정말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거를 쓰리피플이 전부 다 웃기지 마라고 정말 그치. 아주 단언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었다는 거는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혹은 한 인간의 내면이 어디까지 강인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라는 원동력을 받아서 그 추진력을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이건 되게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해석이겠지만 상당히 위대한 한 인간의 영혼의 승리를 보여주는 맞아요. 그런 작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토프란 사람의 이야기와 네. 트루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네. 계속 공방전식으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그러네요. 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크리스토프가 분명히 네.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트루먼에 대해서. 트루먼 그렇죠. 러벤크에게.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오늘은 그러니까 발골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의 영화 해석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오늘은 약간 요리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정말 그 말 그대로 셰프인데 네, 해석이 된 거죠. 저희 네. 각자가 해석하는 단면을 좀 생각해 보는 건데. 크리스토프의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저는 일단 정말로 그 부모 엄격한 아버지상을 일단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걸 신과 인간의 관계로 치환하면 되게 우리가 흔히 중세시대에 되게 많이 신은 되게 항상 인간을 처벌하는 존재였고 경고장을 날리는 존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근데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크리스토프의 이 트루먼에 대한 사랑은 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 모습의 사랑인 네,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그 문제는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한 인간의 영혼이 뒤틀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지. 그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너무 지나치게 찌그러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찌그러진 그릇에 아무리 사랑의 그 물을 담아도 그 형태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트루먼한테 있어서는 이거는 사랑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냥 어떤 행복 고난이지. 그렇죠. 되게 풍요로운 지옥인 거죠, 여기는. 맞아. 그걸 그냥 강요하는 거예요. 게다가 트루먼은 그거에 대한 비교군도 없어. 그렇지. 맞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 맞아요. 다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맞아. 이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트루먼의 탐험 이야기는 되게 탐험 측면으로 보면 위대한 이야기지만 트루먼이 나의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던 건지를 돌아봤을 때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야기일 맞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트루먼이 이 껍질을 파괴하고 저는 그래서 잘 살았을지 전 조제 이상으로 훨씬 걱정되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프가 이 모든 걸 설계한 인물인데 사랑의 감정이 찐 사랑인 건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스토커들도 찐 사랑이에요. 그치. 그리고 뭐 데이트 폭력하는 사람들도 다 말로는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의 양태까지 우리가 긍정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일단 봤어요. 되게 뭐 스탠다드한 시각일 것 같은데. 뭐 저도 그걸 받아서 네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발포 처음이랑 비슷한 건데 네. 사랑이 답이 되는 인식 자체는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바꿔 말하면 사랑은 표현하는 방식이나 네. 과정의 언어로 인식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 근데 사랑이 곧 모든 문제의 마지막에 있는 해결점에 있는 사고는 이성과 원칙이 되게 사라질 위험이 있거든요. 모든 걸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버리는 건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도 있고 네.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사랑 그 자체가 답이 되는 인식 체계는 저는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네네. 크리스토프가 보여준 모습은 사랑이죠. 근데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한 문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전 이게 되게 감정의 언어를 되게 열광하는 요즘 시대에 대한 약간의 염증일 수도 있어요. 뭔가 감성 우위의 그런 네. 감성 만능주의.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감성적인 언어로 살고 있어요. 촉촉한 말들, 몽환적 표현, 그리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네. 그 안에서 트루먼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로 회유를 합니까? 그 말론도 마찬가지고 네. 메릴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다 트루먼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말들에 정말 힘이 있냐고요. 모든 말들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아요. 예쁘게 말하는 습관, 아름다운 표현 갖추고 있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만을 쫓고 있는 게 아닐까? 허탄한 말들의 어떤 향연이 아니라 네. 진실한 어떤 말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더 좋은데 지금 우리가 표현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고 하지만 네. 오히려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진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불편한 시대를 살면서 네. 진짜 해야 하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못하고 다들 그냥 감정의 언어로 격려의 말들만 네. 지금 부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 껍데기밖에 없는. 네,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네. 지금 이 트루먼 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네. 정말 필요한 건 우리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갖추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는 되게 역설적으로 각자가 고민하고 침묵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적으로 좀 조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트루먼의 주변 인물들의 그 대화법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면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 포인트를 좀 유심히 봤거든요. 네네. 트루먼이 이 주변 사람들과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트루먼이 되게 주변 뭐 엄마라든지 그 친구라든지 한테 많이 자신의 그런 힘들어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토로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피드백을 보면 공감의 언어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공감하면 안 되거든. 트루먼이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공감해주면 얘가 이걸 더 디벨롭해서 진짜로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공감의 언어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트루먼이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위로와 그런 감성적인 측면은 사실 겉으로 보는 것만큼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말이 혹은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주변 사람들의 그런 껍데기뿐인 그런 감성의 언어들이 오히려 트루먼의 투쟁의식을 저는 분명히 그런 게 있죠. 만 909일 동안 축적시키고 있었다는 측면도 좀 조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껍데기뿐인 감성의 언어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과잉이라는 거 저 완전 그 뒷부분은 완전 동의하는데 트루먼의 1인칭으로 이 사건을 봤을 때는 트루먼 쇼 내에서 트루먼 쇼 내에서는 아마 트루먼이 받은 공감의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공감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공감하지 않고 있었죠. 근데 트루먼 쇼 내에서 보신 거고 트루먼 쇼 외부로 끌고 나왔을 때 저는 그 공감하는 언어도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공감해 이 말이 이건 제가 최근에 원우 씨는 좀 잘 알겠지만 제가 최근에 좀 몇 가지의 느낌 뭐 제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공감한다란 말을 난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했거든요. 나는 누군가를 공감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슬픈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공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말은 그러니까 내가 공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이해해 혹은 내가 너를 공감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공감할 수 없거든요. 그냥 같이 들어주고 뭐 아팠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너 공감해라는 표현 딱 그 공감이란 말 혹은 이해해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이 사람의 감정을 마치 다 알아챈 것처럼 하는 언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공감하지 않는데 공감한다고 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는 거지. 난 기본적으로 공감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 내가 너무 염세적인가?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너무 염세적이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아플 수는 있죠. 근데 공감한다라는 말을 저도 아프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으면 아프기 때문에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내가 너랑 같은 감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교만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같은 감정이 될 수 없다라고 느끼거든요. 이 사람의 상태에 그냥 그 사람의 상태의 아픔을 조금은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수준인 거지. 내가 어찌 감히 이 사람의 아픔을 같은 크기로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공감한다는 말, 이해한다는 말은 좀 지양해야겠다. 이게 어쩌면 때때로 되게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외롭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돼서 그 측면은 되게 날카로운 지적인데 이건 그야말로 날카로운 지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공감과 동감은 좀 다르다고 저는 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공감이라는 거는 싱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쵸. 사람의 울림이 나한테 전달된다는 거고 음. 그리고 그 떨림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그랬겠다. 예를 들면 공감 표현 중에 하나가 그랬겠다잖아요. 그쵸. 힘들었겠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나는 지금 너와 감정이 똑같아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의 상황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었겠다. 저는 그 정도의 공감이 때로는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건 되게 테크니컬하게 네. 공감이란 단어와 이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응을 보여주는 게 당연히 저에게 위로가 되죠. 누군가에게 서로가 반응을 보여주는 건 위로가 되는데 함부로 내가 공감한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저는 근데 그거는 터부시한다는 저는 거지. 조쿠나 셰프님의 이건 이따 드러낼 수도 있는데 조쿠나 셰프님의 완벽주의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봐요. 맞아요. 조쿠나 셰프는 되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책임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단어가 예의라는 단어입니다. 조 셰프님은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10여 년간 관찰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히 어떻게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너의 불행을 너의 1인칭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그거는 내가 너의 그 불행을 마치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너를 낮잡아보는 게 될 수 있어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그 말이 맞아요. 그럴 수가 있고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이 진짜 껍데기밖에 없는 이런 단어들에는 저도 신물이 나요, 진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의 과잉과 감정의 결핍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간 어디쯤이 저는 정답일 거라는 거죠. 네, 물론 이것도 저는 지금 등을 맞대고 우리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뿐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발골 방송이 아니라 너를 발굴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내면 발골이야 지금. 우리의 호우 시절.